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심사 일정에 들어갑니다. 현역 의원을 얼마나 물갈이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인천에서 SUV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전봇대를 들이받아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담양군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첫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혀 확전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정체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야당과 유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관심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로 모아집니다. 정부는 이태원 특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 없이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강력 경고하고 나선 상황. 국민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유족들도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159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개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지원 방안을 내일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에 대해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내일 응급 입원이 끝나지만 경찰은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을 계속 이어가면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18분쯤 중학생 A군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공격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A군에게 적용하려는 혐의는 특수상해입니다. A군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A군이 범행 전에 주변을 배회한 정황을 고려해 계획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배 의원의 동선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단독 범행이라고 보고 A군의 SNS와 게시글, 주변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평소 A군이 정치에 관심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번 습격이 정치적 목적보다는 관심을 끌기 위한 이상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의 응급입원이 내일 새벽 종료하면 이후 부모 동의하에 보호 입원시켜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퇴원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 당시 큰 공포를 느꼈다며 국민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인천에서 SUV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힌 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남 담양군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장동건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형체를 알 수 없게 찌그러진 SUV 차량을 살펴봅니다. 도로에는 잔해가 어질러져 있고 부러진 전봇대가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인천 불로동에서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SUV와 부딪혔습니다. SUV는 충돌 뒤 그대로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이로 인해 6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13분쯤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장윤아들목 인근에선 25톤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된 경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차에 탑승한 19개월 아기가 크게 다치고 일가족 3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6분쯤엔 전남 담양군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컨테이너를 모두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안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비닐하우스로 씌워서 생활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거기서 소사되던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첫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의 공격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를 해 중동 확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요르단 북부에 주둔한 미군이 무인기 공격을 받아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장단체 하마스에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테러 이후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은 2021년 테러와의 전쟁 종료를 공식 선언했지만 이라크와 시리아에 병력을 남기며 대테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 배후로 이란이 후원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민병대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택한 시기와 방식으로 이 공격에 책임 있는 이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 지역 동맹과 미군 보류한 군사활동으로 제안해오며 중동 전쟁 개입 가능성을 부인해왔습니다. No, we don't seek war. We don't think that we are at war. We don't want to see a regional war. The U.S. is what we are doing with our partners is self-defense. 하지만 미군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보복과 이로 인해 이란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미사가 진행 중이던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성당에서 무장괴한이 총격을 가해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가톨릭 자체를 표적으로 삼은 테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기옥 기자입니다. 성당에서 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마스크를 쓴 괴한 2명이 들어와 총격을 가하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해 바닥에 엎드립니다. 2차례 총격 이후 권총이 말을 듣지 않자 괴한들은 도주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일요일 미사가 진행 중이던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성당에 무장괴한이 침입해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졌습니다. Vatandaşımız 52 yaşında 72 doğumlu vefat etti. 2 maskeli şahıs saldırıda bulundu. Bununla ilgili polisimizin, savcılığımızın araştırması devam ediyor. Şu an itibariyle söyleyeceğimiz bilgiler bu kadar. 튀르키예 당국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범인을 검거했지만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Bu vahşi ve barbarca saldırıyı Türkiye Cumhuriyeti'nin bütün unsurları kiliseye olan nezaket ve saygı mesajları ile birlikte araştırmaktadır. Biz devletimizin bu aşamadaki 피해자의 친척은 삼촌이 테러의 표적이었을 리 없다며 종교 자체가 타겟이었을 거라 말했습니다. Zihinsel engelli bir bireydi. Kiliseye bir davet için gitti. Kilise hedefti.
튀르키예에서는 지난달 유대교 등에 대한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IS와 연계된 32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 중 발생한 사악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불러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정치인 대상 범죄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경호 인력 확충과 세부 지침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엽니다. 증인으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정부 인사 5명을 불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으로 마련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저리 대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주택가의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북극 한파가 몰고 온 강추위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죠. 다행히 지난 주말엔 모처럼 포근해서 야외 활동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소식 장진철 기자가 전합니다. 절벽에 거대한 얼음 폭포가 생겼습니다. 높이 100m에 폭 200m의 빙벽은 겨우내 뿌린 물이 꽝꽝 얼어붙어 만들어졌습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빙벽에는 안전장구를 갖춘 사람들이 매달려 있고 아래에서는 이들을 지켜주려고 줄을 꽉 잡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달린 갈고리로 얼음을 찍으며 올라가길 1시간 남짓 빙벽을 정복합니다. 대청문이나 에베레스트 올라갔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한 동작에서 내가 갖고 있던 그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배가 되는 거죠. 다 올라갔을 때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원주 빙벽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낮에는 영상의 균을 보였지만 지난주까지 이어진 매서운 북극 한파 탓에 이렇게 얼음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모처럼 포근한 날씨 탓에 도심 실외 빙상장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엉덩방아를 찍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지만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스케이트 타니까 재미도 있고 기분 너무 좋아요. 지금 되게 오랜만에 타러 왔거든요. 날씨 풀리니까 옷도 좀 예쁘게 입을 수 있고. 지난주 시민들을 괴롭히던 매서운 북극 한파가 물러나면서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고 이번 주 중반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200개가 넘는 점포가 불에 타버린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전선이 끊어진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화재 원인은 전기 문제로 지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과 넉 달 전에 이뤄진 소방 점검은 물론 전기 안전 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잿더미가 된 서천 특화시장입니다. 불이 난 지 9시간 만에 점포 290여 개 중 무려 227개가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넉 달 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실시한 소방점검에선 안전등급 A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부터 E까지 모두 5개로 나뉜 안전등급에서 A는 안전에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소방시설에 대한 각 항목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게 일정 부분 이상의 안전도가 나오면 A등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시장은 지난해 8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한 건물 전기검사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고 앞서 지난 2020년 이루어진 소방점검 역시 안전등급 A를 받았습니다.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좁혀지는 가운데 그동안 각종 점검이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전기화재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뿐만 아니고 소방점검을 할 때도 이 전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서 상호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통시장 점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인구 1000명당 성형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죠. 성형외과 의원 수를 집계해봤더니 최근 10년간 33% 이상 늘었습니다. 그동안 필수 의료 분야는 무너지고 있었다는 뜻일 텐데요.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이런 쏠림 현상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국내 성형외과 1번지로 불리는 압구정 거리입니다. 어디를 둘러보든 온통 성형외과 간판과 광고가 보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인 필수 의료 예약과는 달리 언제든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수술 외에 그냥 간단한 보톡스 시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당일 바로 식사 식후 4시간만 넘어가면 바로 수면 마취하고 바로 시술 가능합니다. 성형외과 의원 수는 2012년 835곳을 기록했는데 10년 만에 1115곳으로 늘어나 33.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성형외과 의사 수는 76.4% 늘어난 데다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 모집 지원율은 10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동안 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이른바 필수 의료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2018년부터 5년간 폐업한 소아과 의원은 550곳으로 개업한 의원 519곳보다 많았습니다. 지난해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15.9%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을 공급하려 하지만 의사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이로 인한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을 최대 2,000명 늘리는 방안도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보통 대학가 하면 저렴한 음식과 술값으로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대학가 중심 상권에 빈 가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상인들도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도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화여대 정문 바로 앞 3층짜리 건물입니다. 유동인구가 좋은 목 좋은 자리가 텅 비어 있고 옆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도 비어 있습니다. 큰 길 옆 좁은 도로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이대 정문에서 연세대 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도로 양 옆으로 공실들이 이어져 있고 임대문이라는 글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확실히 물가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한 끼 식사를 10,000원 안쪽으로 하기가 좀 힘들다는 점, 밖에 나가서 사 먹기가 조금 부담도 되고. 신촌 이대 지역 공실률은 22%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뛰었지만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합니다. 지금 여기 한 군데만 하고 있죠. 3군데를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데 같이 좀 하자 그러면은 내리면 올리기 어렵다고. 서울의 다른 대학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자주 먹었던 그 떡볶이가 있었거든요. 1호점으로 있었던 가게들조차 좀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해 성북구의 외식업 폐업률은 16%로 서울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임대료는 고사하고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 무인 점포로 변화를 시도해보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유행하는 그 무인 사진 그런 업종이 지금 몇 군데가 들어오면서 공시를 좀 줄여준 측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미 장사가 안 돼서 뭐 내놓는 이런 상황도 지금 벌어. 대학가 상권 침체의 원인은 결국 청년층의 비대면 거래 성향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람들 소비 패턴이 변했다는 게 크죠. 옛날에는 다들 뭐 매장에 나와서 와서 먹었다 그러면 요즘은 그 1조라는 총 소비액 중에 3천억 정도는 집에서 배달을 해서. 고물가에 달라진 소비 행태가 겹치면서 대학가 상권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어제 일요일은 전국 대부분 대형 마트들이 의무 휴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는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대형 마트들이 문을 열었는데요.
2013년 규제가 시행된 지 11년 만이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넷째 주 일요일이지만 쇼핑객들로 북적입니다. 서울자치구 중 서초구가 처음으로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면서 이 대형마트는 다음 달부터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쉬게 됩니다. 서초 대형마트 3곳과 준 대규모 점포 등 총 34곳이 휴무 요일은 조금씩 달라도 모두 평일 휴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쇼핑객들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식구들끼리 이제 주말에 장 좀 보고 싶은데 문 닫아서 못 보고 조금 불편했죠.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쉬는 날 나와서 장 보니까 편하죠. 모르고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열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즐겁게 장을 보고 있습니다. 뭐 굳이 온라인에서 장 보지 않아도 집 근처면은 이렇게 가깝게 올 수 있어서. 서초구엔 전통시장이 적고 모두 활발하게 운영되는 편이 아니라 휴업일 변경 파장은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거의 오피스 상권이라 사람이 없어요. 시장 기능은 이미 오래전에 상실한 데고. 동대문구는 다음 달부터 바뀌고 정부 차원에서도 평일 휴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점차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는 자치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선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13,000명 떼창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프랑스 파리 아코르 아레나에서 열린 옐로피스 갈라 공연에서 황금색 전신 슈트를 입은 리사가 무대에 오르자 공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는데요. 공연 후에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프랑스 영부인 마크롱 여사가 리사를 발견하고 무대 중앙에 세우며 팔짱을 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공연은 34년 전 처음 시작된 프랑스 병원재단의 모금 행사입니다. 올해 공연에는 마룬5, 에이셉 라키, 그룹 스트레이키즈 등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자선 행사를 위해 뮤지션들은 출연료 없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가수 김호중 씨를 위해 신곡을 선물합니다. 소속사는 보첼리가 오는 3월 클래식 쇼를 개최하는 김호중 씨에게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중 씨는 앞서 아시아 최초로 안드레아 보첼리 재단의 홍보대사로 발탁된 바 있습니다. 또 김호중 씨의 이탈리아 방문 당시 보첼리는 자신의 집에 초대해 함께 공연까지 제안했을 정도로 두 사람의 친분이 깊다고 하는데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인연과 클래식에 대한 열정에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3월에 열릴 김호중 씨의 공연에서 두 사람이 세기의 합동 무대를 갖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최근 유난히 젊어진 모습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외신들이 피트의 동안 비결은 성형수술일 거라는 전문가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의사인 배터리지 박사는 앞서 SNS에 지난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찍은 피트의 사진과 지난해 7월 윈블던 센터 코트에 앉아있는 피트를 비교하며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1억 원이 넘는 비용의 안면 리프팅 수술을 비밀리에 받았을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는데 60세의 나이에도 얼마나 멋져 보였으면 이런 분석이 나왔을까요? SNS에서는 피트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처럼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젊어지는 현실판 벤자민 버튼이 등장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서해 미사일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도발에 나섰습니다. 발사 장소가 북한의 잠수함 시설이 모여있는 함경남도 심포여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동해상에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는데 발사 장소는 함경남도 심포리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잠수함이 밀집한 곳이라는 건데 우리 군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3월 심포 인근 경포만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수중 발사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발사된 2기의 전략순항 미사일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1500km 7575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여기에 신형 전략순항 미사일 보라살 3-31형을 닷새 전 발사했는데 전술핵 탄도를 탑재할 수 있다고 북한 측이 밝힌 상황입니다. 탄도미사일과 비교하면 순항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지표면과 가까이 날기 때문에 잠수함을 이용해 우리나라 남쪽으로 남하한 뒤 쏜다면 탐지와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제3지대 정당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이 둘이 합쳐진 개혁미래당은 대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이준석 개혁신당 등과의 빅텐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실제 통합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 3인방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가칭 개혁미래당은 5인 지도부 체제를 꾸리고 다음 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윤석열 정권 가장 준엄하게 심판하는 그런 당당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준석, 양양자 대표의 개혁신당에 이어 민주당 계열의 개혁미래당이 꾸려지면서 관심은 빅텐트 구성 여부에 쏠립니다. 개혁미래당은 당내 대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등과 빅텐트 구성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각 당이 공천 프로세스에 돌입하기 이전에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빅텐트 구성에 적극적인 이낙연 전 대표와 달리 이준석 대표는 다소 미온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제3지대의 또 다른 축인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는 MBN 통화에서 힘을 합치는 건 좋은 소식이라며 향후 개혁미래당이 내놓을 정책이나 비전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빅텐트 구성을 놓고 제3지대 정당 간 온도차가 나타나면서 당대당 통합보단 선거 연합과 같은 간접적 방식의 통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고 남아서 당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은미 기자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지키겠다며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24년 전 입당해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젊음을 바쳤고 당이 옳은 길을 가길 항상 원했으며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 당에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거라며 우리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복무하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이 잔류 의사를 공언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는 무산됐습니다. 먼저 탈당해 신당을 만든 이 전 대표는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며 유 전 의원과의 연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서 입장을 밝힐 텐데 저는 거기서 개혁신당 함께하길 바라죠. 이런 가운데 유 전 의원처럼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이 제기됐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탈당합니다. 비례대표 신분이라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에서도 내려오게 되는데 탈당계를 제출한 후 이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등 제3지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투표용지 길이 기억하시나요?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이 난립하면서 50cm에 가까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때문인데 이번엔 어떨까요? 총선이 70일 남짓 남았지만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여야는 국회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를 놓고 여전히 삿바 싸움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가져가는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자며 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압박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둘로
쪼개진 상황입니다. 다만 여당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의 길이나 시민의 힘 등의 이름으로 위성정당 창당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준연동형제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양당 모두 의석을 더 가져가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자는 뜻을 내비쳤지만 확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멋있게 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민주당 역시 의석수 확보엔 병립형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지만 위성정당 방지하는 연동형제가 이 대표의 과거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국회 5분 연설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어 유명해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586 운동권의 대표 주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윤 전 의원은 임 전 실장이 나와주면 고마운 일이라며 맞대결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총선에서 서울 중구 성동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험지로 꼽히는 곳이지만 윤 전 의원은 수도권 선거에 역할을 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먼저 출사표를 던진 곳입니다. 김정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든 아니면 지금 개딸 전체주의, 우리 당대표 보좌를 할, 당대표의 방탄을 보좌할 그런 세대의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86그룹 퇴진 요구가 나오면서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은 모두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세대가 특정 세대를 또는 특정 세력이 특정 세력을 배격하는 형태로는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첫 번째 대의와는 어긋나는. 윤 전 의원의 출마 소식에 임 전 실장 측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후보군 중에서 좋은 분이 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전 실장과의 맞대결이 성사된다면 국민의힘에선 경제 전문가 대 운동권 프레임으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의 총선 시기에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번 주 여야 공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일단 국민의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후보자 선정을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는데요. 일부 경합 지역에서는 공천 심사를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물리적 일정이 있어 2월 중순이 되어야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후보자 추천 서류를 접수를 받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 현역 의원 컷오프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마무리됐는데요. 개인에 대한 지지도 경쟁률과 당에 대한 지지도 차이가 관건이라 TK, PK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국민의힘 소식 전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공천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미 후보자 공모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이 있고요. 다음 달 5일 이후에 컷오프 대상과 경선을 치러야 할 후보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통 역대 총선 과정을 보면 한 8차, 9차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2월 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현역 의원 컷오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론조사가 공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천은 일단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의 룰 자체를 결정하는 이 선거 제도 자체가 아직 결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유지를 대비해서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현행 유지와 기존 병립형 비례제 회귀 사이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관련해서 위성정당은 국민에게 아주 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선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총선 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더라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비례대표 선거 제도가 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천 문제로 다시 넘어와 보면은 만약에 컷오프에서 탈락이 된 의원들은 제3지대로 많이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3지대 개혁신당이 하나 다시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개혁신당들의 이름을 놓고 조금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이름을 내놓고 좀 개혁미래당 이름을 보고 좀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실제 이 개혁미래당과 개혁신당 정말 비슷하죠. 이준석 대표는 중국집에 전화기가 2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저도 조금 헷갈릴 정도인데 일단 야권에서 하나씩 중텐트 2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텐트가 조금 커질 가능성도 보이는 상황입니까? 일단 중텐트 이 2개가 쳐지는데도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다는 분석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문제는 총선 70여일을 앞두고 이제 빅텐트로 가느냐인데 결론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어려운 이유로 여야 안팎에서는 명분과 실익 그리고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래대연합도 앞으로의 숙제는 가치 연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치 비전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 위에서 지금 이른바 빅텐트. 빅텐트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총선까지 변수가 있는 만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음란 이미지가 SNS에 확산하면서 딥페이크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우려를 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부터 딥페이크 선거 운동이 금지됩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꼽히는 등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끄는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최근 SNS에 스위프트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와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콘텐츠가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현재는 이 이미지가 올라온 계정들이 긴급 정지된 상태지만 삭제되기 전까지 무려 4,700만 회 이상 조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의 항의를 받은 X는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동의 없이 불법 제작한 가짜 사진을 X에 올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까지 딥페이크에 당하자 백악관은 SNS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We believe they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enforcing their own rules, spread of misinformation and non-consensual intimate imagery of real people. 미국 연방법에는 딥페이크 유포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유포할 수 없고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선관위는 AI 감별반과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편성해 감시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어디든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면 이들이 나타납니다. 환경운동가들의 시위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향했는데요. 난데없이 숲을 세례를 당한 모나리자. 이번엔 어떤 이유였을까요?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이죠. 다빈치의 모나리자 앞에 모인 관람객들. 모두가 넋을 놓고 바라보는 구루의 명작 위에 별안간 무언가 끼얹어집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벌인 이른바 호박숲 테러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국의 환경과 식량 정책에 대한 반발 취지로 이런 일을 벌였다지만 모두의 공감을 얻진 못했습니다.
Oui, je suis complètement, je comprends 1000 fois les revendications, mais par contre le rapport avec l'art, je ne vois pas pourquoi atteindre les œuvres d'art. 애꿎은 모나리자가 표적이 됐다며 현지 언론들도 비판하고 나섰다네요. 추운 겨울 지금이 가장 핫하다는 곳이 있습니다.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 1년 중 바로 이맘때 가야 제맛이라고 하는데요. 물 위의 카니발 그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거대한 쥐와 물고기 머리를 앞세운 보트들. 여기저기 네로라는 화려한 행색의 사람들이 물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카운트다운 끝에 색색의 풍선과 색종이들이 뿜어져 나오며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 세계 10대 축제인 이곳의 카니발이 막을 열었습니다. 연중 베네치아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Tenemos muchas ganas de venir a ver el carnaval y ver Venecia, que nos está gustando mucho. 2월 13일까지 열린다는 이번 카니발.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가면과 의상 경연 대회가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이라네요. 배 타고 노는 게 즐거운 건 세계 어딜 가나 비슷한가 봅니다. 이번엔 미국인데요. 배는 배인데 그 스케일이 또 남다릅니다. 갖출 건 다 갖춘 세계 최대 크루즈선이 닻을 올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엄청난 규모의 유람선. 세계 최대 크루즈선 아이콘 오브 더 시즈가 마이애미 항에서 첫 항해에 나섰습니다. 타이타닉호의 5배에 달하는 규모, 높이만 365m에 이른다는데요. 20개 갑판에 걸쳐 10,000명 가까운 인원을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워터파크, 미니골프 코스, 농구 코트, 암벽 등반 시설 등 없는 게 없고 제공하는 식사 코스만 40개가 넘는다고요. 액화 천연가스로 움직이는데 규모가 큰 만큼 배출가스도 어마어마하겠죠. 환경과 해양 오염에 대한 우려로 환경운동가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해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진 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해 10만 5천 건을 넘겨서 전년보다 6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벌어진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의 결산 검사에 돌입해 부동산 PF의 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PF 전환이 안 되는 브릿지론에 대해 결산 시 예상 손실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PF 사업장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충당금을 기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1:1 면담을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집계했습니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IMF가 제시한 전망치와 같았고 한국은행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경기 저점에 도달한 가운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4.6도로 평년 이맘때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차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밤부터는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영하 3.9도, 대구는 영하 4.9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 5도, 대전과 광주 6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섭취하는 건 어떨까요? 먼저 대표적인 겨울 제철 과일로는 귤이 있습니다.
귤에 함유된 다량의 비타민과 베타캐로틴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요. 구연산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또 딸기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해서 7개 정도만 섭취해도 하루 동안 필요한 비타민을 모두 보충할 수 있고요. 이 제품과 함께 먹으면 칼슘이 보충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